이번 시간부터는 정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심리학 첫 시간에 이 얘기 나왔던 그림처럼 우리가 인간 심리학에서 다루게 되는 인간의 세 가지 특성은 뭐라고 그랬죠? 인지, 정서,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행동학습, 행동주의 행동학습에서 우리가 행동을 다뤘고,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인지와 기억을 하면서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이 정서죠. 정서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한번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뭔지 행복하고 뭔가 안정되고 즐겁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떤가요? 어, 막 끔찍하죠. 그렇죠? 끔찍한 어떤 느낌이 확 들죠. 비약한 사람은 보기가 좀 그럴 겁니다. 세 번째 그림도 역시 귀엽죠. 어, 귀엽고 예쁘고 뭔가 유쾌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들죠. 이러한 느낌 또는 기분,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의 이렇게 심리적인 경험, 이러한 심리적 기분과 느낌과 어떤 감정 같은 것과 같은 심리적 경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나는 그야말로 홀린 듯이 그녀의 검은 눈을 바라 쳐다보고 있었다네. 그는 생동하는 입술, 그 발갛게 상들게 된 볼이 내 마음을 여지없이 사로잡았네. 그녀의 멋들어진 말에 넋을 빼앗겨 나는 몇 번이나 그녀의 말을 잘못 듣곤 했다네. 나는 잘 알고 있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자네니까 능히 짐작할 만하겠지. 아무튼 무도회장 앞에 이르러 마차에 내렸을 때 나는 마치 묵육병 환자처럼 저물어가는 세계 속으로 꿈결처럼 빨려 들어갔고 불이 밝혀진 홀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도 내 귀에는 거의 들리지가 않을 지경이었네. 이건 있죠. 괴테의 소설이죠. 유명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롯데를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처음 보고 그 느낌을 기술한 거야. 감수성으로 충만한 베르테르가 롯데를 처음 보는 순간 경험한 정서와 감정이 막 요동치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 것을 묘사한 글입니다. 아주 감정이 요동치는 글이야. 근데 반대로 이 글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글이에요. 오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가 온 것이다. 모친 별세, 명일 장례.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이 소설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그 장례식에서 그 시신 있는 데서 영안실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나니 담배가 피우고 싶었으나 어머니 시신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은지 어떨지 몰라 주저했다. 생각해보니 조금 더 걸릴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어머니 시신 앞에서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무미건조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배어있지 않은 독백이죠. 즉 우리가 앞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봤던 이 글하고 이 글에서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느낌과 여기에서는 거의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감정 상태에 대한 감정 이입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이런 것을 바로 오늘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다루는 거예요. 정서라고 하는 것, 정서란 건 뭔가? 라고 하는 정의를 해야 되겠죠. 동기가 사람을 사람의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는 것처럼 정서 또는 감정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에 이르게 하는 그런 힘을 갖습니다. 단지 동기는 항상 행동의 선행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정서는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있죠. 예전에 제 군대 생활할 때 엄청 애들 두드러 패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사관 하나였는데 이 친구는 나도 엄청 많은데 이 친구가 일단 때리기 시작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대 때린 것 때문에 더 화가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때릴 때 더 세게 때려요. 더 세게 때리면 더 세게 때리고 나면 또 더 화가 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진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같이 던지고 때립니다.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 고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놈 미치면 무조건 도망가라. 한두 대 맞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땐 구타가 그냥 일상이었으니까. 아침 일어나서부터 얻어맞기 시작을 해서 잠자기 전까지 얻어맞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밤에. 맞고 나야 잠이 와. 뭐 잘 수가 있으니까. 자다가 불러가지고서 두드러 패고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이처럼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정서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근데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한 것 때문에 기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서는 때로는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정서적 과정 그리고 또 동기적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모션이라는 단어도 역시 to move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기원합니다. 정서도 자주 우리의 행동을 이끕니다. 마치 동기처럼 즉 정서도 곧잘 행동의 동기가 된다. 다마지오라고 하는 유명한 신경과학자의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영어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feeling, affect, emotion, mood 이런 말들이 막 섞여요. 느낌, 감정, 정서, 기분, 정조 이런 식입니다. 또는 정동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느낌은 보다 일상적인 용어고 어펙트와는 함께 넓은 의미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든 필링이 이모션을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feeling of knowing 뭐 알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야. 그다음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영화 팝송 가사가 있죠. feeling, nothing more than feelings 이렇게 나오는 이때 feeling도 사랑의 느낌이에요. 뭔가 사랑이 막 다가오는 듯한 느낌, 올 것 같은 느낌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모션의 맥락, 이모션은 우리가 정서라고 얘기하는데 정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모션의 주관적 교상, 특히 필링을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굉장히 사적인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 거고, 감정은 이 필링이 인지적 요소까지를 그러니까 필링이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는 순전히 정서, 기분 등을 포괄하는 용어예요. 이 감정은, 어펙트는. 그래서 정서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의미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어펙트는 정동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는 일시적 현상이고 분명한 발생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단시간 지속이 됩니다. 수분간. 무드는 뭐냐면은 분산적인 거야. 뭔지 명확하게 몰라 뭔지. 어떠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분산적인 그 감정 상태를 말해요. 이모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이고 맥락 단서가 명확하지 않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어떤 무드에 내가 우울한 무드에 또는 뭔가 업된 무드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이게 정서라고 하는 것이 연구하기도 힘들지만 연구하기 힘든 만큼 정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 정서는 인지적인 것과는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일부 관련이 되지만 뒤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펙트 필링을 감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경험한 강도의미한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정서는 이제 이렇게 정서와 그 기분은 또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정서는 특정 이벤트,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서 유발되고 지속 시간이 아주 짧고 구체적이고 다양해. 그래서 분노, 두려움, 슬픔, 행복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관련된 얼굴 표정이 수반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위지향적이야. 근데 무드는 이 기분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 정서보다 오래 지속돼. 구체적이기보다는 전반적이야. 그래서 차원이 두 개밖에 없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이런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특정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아. 화가 난 표정이라든지 놀란 표정이라든지 막 기분 좋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지를 매개로 합니다. 어떤 인지적인 것을 매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관련된 이야기는 또 이제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뭐 같은 여기 이게 또 다른 그 저기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정서 관련된 교과서에서는 찰스 다윈을 먼저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심리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은 찰스 다윈의 이 1982년도가 아니라 1882년도입니다. 1882년도에 어떤 책을 썼냐면 바로 이 책인데 정서의 표현 뭐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의 정서의 표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찰스 다윈은 정서는 생존과 번식의 문제들에 대한 진화론적인 적응을 반영한 거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찾으면 좋고, 그 다음에 공격당하면은 두려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 그래서 이 정서를 통해 정서라고 하는 가치는 정서는 인간에게서 인지보다 앞서서 진화한 겁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공부했던 파충류뇌 즉 척수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파충류뇌와 그다음에 이걸 둘러싸고 있는 변연계를 포함하는 포유류뇌 이렇게 진화를 해오고 그다음에 그 바깥을 둘러싸는 대뇌에서 인간의 뇌 이렇게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진화가 해왔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진화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특히 여기 이 포유류뇌의 이 부분 변연계인데 이게 바로 정서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위험에 닥치고 우리가 두려움을 딱 느낄 때 두려움이 먼저 느껴지면서 그다음에 그 두려움이 왜 두렵지? 왜 불안하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찰스 다윈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피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즉 이 정서가 바로 그런 기능을 앞서서 인지적 기능에 앞서서 먼저 발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적응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과 번식의 문제들에 대한 진화론적인 적응 과정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정서는 아예 그냥 진화적 산물이야. 그래서 환경이 촉발하는 문제들의 적응적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진화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루칙은 1970년도의 교과서에서 자신이 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정서는 우리한테 환경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에 대처하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대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는 동물들이 생존과 적응에 꼭 필요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 다마지오 생각하고 같죠? 이건 에크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동안 행동을 적응적이라는 건 뭐죠? 살아남는 방향을 잡아주고 적절하게 에너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요한 적응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생득적이고 뭐 어떻게 타고났다는 얘기죠. 자동화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램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생물학적으로. 이런 방식들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칙은 정서에 대한 기능적 관점이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런 자극 상황이 발생하면은 봐봐. 위협이 발생하면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행동은 달아나거나 날아가는 거야. 여기서 기능은 뭐죠? 바로 나를 보호하는 거죠. 분노는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뭔가 하려고 했는데 방해물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느끼는 정서는 분노고 깨물거나 때리고 부시고 한다는 얘기예요. 정서의 기능은 파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재적인 짝을 만나면 기쁘고 구애하고 그 행동은 구애하게 하고 짝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플루칙의 정의는 역시 다윈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정서의 기능에 대한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더라. 이게 대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처 기능은 얘는 어떤 거냐면은 자연 환경에서의 대처 기능이에요. 그럼 이번에 사회적 기능은 어떤가? 이거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환경이 자연 환경일 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환경을 제가 구분했었죠. 지금 좀 전에 한 얘기는 바로 자연 환경을 얘기를 한 거야. 이런 기능들은 다윈에서부터 이렇게 플루치크까지. 그러면은 사회적 환경, 이건 이제 사회적 환경입니다.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놓여진 상황이죠. 그때 타인과 느낌을 소통을 하고 타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적 상용을 개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대화하게 하고 예를 들면 만나서 반가우면 악수도 하고 어깨도 툭 치고 허그도 하고 허깅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들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회차하는 기능을 해. 첫째 소통 기능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씩 보는 거죠. 정서적 표현은 비언어적 메시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웃음이라든지 째려본다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느낌을 소통을 하고 유아들은 스스로 말로 소통할 수 없는 것들을 얼굴과 목소리를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정서적 행동들을 통해서 비언어적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시작하죠. 같이 태어나는 시대는 기쁨과 흥미, 혐오를 표현할 수 있고 2달 정도 되면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고 6개월경에 공포를 표현할 수가 있고 유년기를 통해서 흥미, 기쁨, 슬픔, 혐오, 분노 등의 정서적 표현들을 거의 100% 표현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이에요. 자신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한쪽이 어느 정도적 표현을 하게 되면 정서적 표현은 상대방의 상응하는 선택적인 행동 반응을 하도록 촉진을 해요. 화를 내니까 같이 인상을 쓰면서 어떻게 됩니까?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정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정보적 기능, 이 표정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보여드는 거라고 한다면 사전 경고 기능,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알아? 지금 이 공격할 듯한 태도죠. 지시적 기능, 나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 아이는 어떻게 뺏어가니까 내가 이 상태가 이래? 자, 이거 나한테 돌려줘라고 하는 이익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회적 인센티브, 사회적 억지, 무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적 상호작용 개시와 촉진, 관계 유지와 폐지. 바로 이런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 경우가 어떤 겁니까? 이 표정, 웃는 표정이죠, 그렇죠? 웃는 표정, 아기의 이 그냥 그 순진무구한 웃는 표정.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서를 드러냄으로써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종종 그들이 실제로는 기쁘지 않을 때도 미소를 짓기도 해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웃는 표정을 지어요. 기분이 나빠도 저 사람하고 일단 내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웃어야 되지, 그렇죠? 저 사람한테도 내가 뭘 얻어내야 되니까. 안 잊고 와도 이런 겁니다. 미소의 사회적 기능.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얘기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미소는 난 당신에게 우호적이야.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듯한 문화 보편적인 인사행위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러죠. 그래서 미소는 정서적 동기화보다는 사회적 동기화에 해당을 한다. 그게 더 그것이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정서를 설명한 이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생리학적 이론이에요. 생리학적 이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윈의 정서가 생존과 번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응적 과정으로서 생물학적 진화적 산물이라면 그렇죠. 심리학자들은 당연히 이 이야기로부터 정서와 신체적 변화를 같이 고려를 합니다. 신체적 변화가 바로 생리적 변화죠. 그렇죠. 그래서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생리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 내가 누군가 나를 엄청 화나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막 뛰고, 쿵쾅쿵쾅쿵쾅 뛰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생리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 반응에 대한 이거 뭐야? 내가 화났네?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극이 먼저 발생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기 생리적 반응을 내가 얼굴이 붉어지고 이거 내 심장이 뛰고
하고 그래서 이거 내가 화가 났네 이렇게 하고 정서적 경험을 하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제임스 란게 이론이에요. 아니면 생리적 반응과 정서가 동시에 발생하는가? 화가 남과 동시에 화가 나는 분노의 정서와 동시에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요 이야기가 바로 캐논바드 이론이에요. 자, 자극이 발생을 하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뱀을 봤어. 그럼 화들짝 놀라는 생리적 반응과 동시에 그다음에 놀라는 정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다라고 주장하는 게 캐논바드 이론이에요. 마치 두 이론이 논쟁이 한참 벌어집니다. 근데 두 이론이 이 문제가 마치 뭐예요? 달걀이 먼저냐 아니면 닭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과 같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야.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이론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임스 랑게 첫 번째 이론은 우리가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임스 이렇게 읽어요. 제임스 랑게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캐논바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제임스 랑게 이론은 어떤 겁니까? 생리적 반응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뇌가 이 변화를 해석해서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가 되고 캐논바드 이론은 정서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국의 요 상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뒤에 누가 쫓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시각적 자극과 청각적 자극 이런 것들이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시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시상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시상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쪽에서 우리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정서적 경험과 관련된 메시지가 피질로 올라가. 두뇌 피질로. 그래서 동시에 생리적 변화와 그 다음에 정서적 경험이 발생한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이론은 뭐냐? 샤크트 싱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발그레해지게 되면은 왜 그러지 생각을 하면서 주변 단서를 활용해서 누군가 나한테 공격을 했네. 이거 내가 화가 난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 막 이게 심장 박동이 두근두근하고 이러는 거야. 근데 앞에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 아주 잘생긴 남자가 와서 말을 걸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 내가 뭔가 사랑에 빠질 것 같은 이런 행복한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즉 뭐다? 정서는 해석된 경험이다. 이 이야기는 정서는 해석된 경험으로서의 인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에요. 이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론과 관련된 것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윌리엄 제임스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이분 얘기 많이 하죠. 바로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재산이 이러면 비참해서 울고 고물 만나면 놀라서 도망가고 경쟁자에게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서 때리게 된다. 내가 지금 제시하는 가설에 따르면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의 심적 상태는 다른 심적 상태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유도되는 게 아니라 신체적 징후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사이에 발생을 하고 더 이성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울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고 때리고 나서 화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아파야. 예를 들었죠. 제임스 랑게 이론이 바로 이거야.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잃으면 또는 고물 만나면 그 다음에 경쟁자에게 모욕을 당하면 그러면 먼저 우리 신체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뇌가 바로 이 변화를 정서적 경험으로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주장은 이거야. 무서워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뛰니까 무서운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자극이 뭐냐면 야간 주차장에 크리스탄 무속의 남자가 헤이 뭐 이렇게 서둘러 하고 이제 얘기를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어두운 주차장에서 남자를 본다.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몸이 떨리고 도망가. 생리적 각성과 변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린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뇌가 이 정서 경험을 해석한다. 뭐로? 공포로. 나 무섭다. 나 무섭네. 야, 나 떨고 있니? 뭐 이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임스 랑게의 이론이에요. 근데 이 이론에 대해서 월터 캐논이 비판을 합니다.
그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다양한 정서에 수반하는 신체 반응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정서 각각의 주관적 경험은 모두 다르다. 공포와 격분. 이거 공포는 뭐 두려움이지만 격분은 화난 거죠. 이 둘 다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지만 우리는 그 두 정서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 너무 기뻐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격분하고 공포할 때처럼 각성 상태가 돼서 각성을 상태를 이르게 하는 생리적 지표들이 다 함께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정서적 반응은 생리적 반응보다 빨라요.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인해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수초가 걸리지만은 우리 뇌에서는 그렇게 걸리지만 정서의 주관적 경험은 흔히 거의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면 꼭 관련된 정서적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스페인 심리학자 마라논 같은 사람은 몇 명의 피험자들에게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라고 알려진 그걸 주사를 했어요. 이 호르몬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심장박동 빨리 뛰고, 그렇죠?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산소를 많이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얼굴 붉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런 신체 변화가 일어난 뒤 피험자들에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었을 때 피험자들은 대부분 단순히 약물에 의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내 심장이 매우 빨리 뛰는군요. 일부는 마취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내가 두려운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 신체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바로 그걸 갖다 정서로 해석하지 않더라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놓는 이론이 이제 내놓는 게 자기 이론을 내놔요. 반대의 이론을 내놓는 거야. 그런데 최근 연구에는 있잖아요. 최근에 뇌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제임스 란게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뇌영상을 가지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험자들이 정서적 기억이 목표적으로 어떤 정서를 느끼기 전에 자율신경계 활동과 생리적 각성을 먼저 촉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는 그 뒤에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제임스 란게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표정 피드백 가설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란게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이건 어떤 거냐면은 만화를 보는데 똑같은 만화를 보게 하는데 한 집단은 이거를 연필을 물고 이빨로 물게 하고 한 집단은 입술로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떻게 돼? 여기는 심각한 표정이 되고 여기는 웃는 표정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읽힌 다음에 나중에 그 만화가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척도로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 더 재밌다고 했을까? 웃는 표정을 억지로 짓게 된 거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이 사람들이 더 만화를 더 재밌다고 평가를 했어요. 무슨 얘기야? 즉 생리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놔도 어떻게 돼? 정서가 그것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야? 제임스 란게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재밌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우울해지면은 일부러 이렇게 찢으세요. 이렇게 웃는 거 이렇게. 화가 나면은 이건 올라가죠. 웃으면은 이게 여긴 내려오고 입술은 올라가죠. 이렇게 웃는 표정을 일부러 지으면 그것도 역시 어떻다?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제임스 란게 이론과 그 다음에 이 표정 피드백 가설입니다. 웃는 표정 많이 지으면 행복한 느낌도 같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재밌는 꼭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안면 표정이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그런 것이 일어날까? 여기 이제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표정 피드백 가설은 안면 표정의 다양한 정서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캐논바드가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캐논바드 이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월터 캐논이 비판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캐논바드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야.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대뇌가 해석하는다고 하는 윌리엄 제임스의 이론은 네 이론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제임스 란게 이론 틀린 것 같아. 오히려 이건 동시에 일어나. 두 가지가 신체 변화와 그 다음에 정서적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자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디냐면 시상으로 먼저 들어가. 여기 시상이죠. 여기 시상. 살라무스가 시상이니까 시상으로 들어가고 시상으로 들어간 정보가 피질 부위와 그 다음에 변형계로 같이 내려보내. 변형계고 여긴 변형계죠. 여긴 시상이고 그래서 두 군데를 같이 보내면서 동시에 해석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변형계로 내려가게 되면은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시상 저기 이거 왜 시상이라고 적어놨어? 피질 부위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피질 부위로 가게 되면은 어떤 경험을 일으켜? 바로 정서적 경험을 일으키는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동시 발생이다. 신체적 변화와 그 다음에 정서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하나의 자극이 뇌 안의 자율신경과 정서적 경험을 동시에 촉발한다라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뇌 안의 자율신경계의 반응은 뭐가 어느 쪽에서 림빅 시스템에서 정서적 경험은 피질에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츄에이션 스토리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극을 보게 되면은 바로 어디로 들어와? 시상으로 정보가 들어온다라는 거야. 시상으로 들어온 다음에 시상으로 들어온 정보가 하나는 피질 부위로 가고 하나는 변형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피질 부위에서는 주관적 정서 경험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어떻게 돼? 변형계로 온 정보 처리는 변형계에서는 생리적 각성과 행동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를 보자마자 거의 동시에 공포도 느껴지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두 이론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딱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뇌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요즘 최근의 연구들은 어떤 거냐면은 이 두 가지 이론이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 뇌에는 두 개의 회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뇌 정서 회로가. 그래서 지각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는 일단 시상을 거칩니다. 아까 맞죠? 그러면 이게 일단 시상을 거친다라는 것은 캐논 바드의 이론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예요. 시상을 먼저 거친 다음에 이 파란색은 시각 피질로 가고 다시 편도체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란색 회로가 있고 이런 뭐냐면 전서 자극을 지각하는 경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 이게 뱀이네라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거 정서 자극 지각 경로라고 하는 건 인지적 경로죠. 그렇죠? 인지적 경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느껴가지고 수초 안에 뱀을 보고서 수초 동안 걸려서 뱀이네 하고 있는 사이 벌써 물려버리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두 번째 빠른 경로 정서 반응 경로가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야. 시상에서 바로 어디로 보내? 편도체로 보내. 아까 편도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는 이거 변형계에 있는 거잖아.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무섭다라고 하는 공포를 먼저 발생을 시켜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자율신경계를 각성을 시키고 내분비 반응을 일으켜서 호르몬을 분비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심장박동 빠르게 하고 호흡 거칠게 만들고 얼굴 빨갛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정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그래서 편도체는 정서적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정서 반응을 하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봤을 때 시상과 편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뭐 또 다른 그 자료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뇌 정서 회로에서 바로 편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도체로부터 연결 회로가 정서 상태의 자율신경 반응을 매개하는 해서 해마가 바로 뭐로 연결시켜? 아까 우리 앞에서 지금 장기기억 얘기했죠? 장기기억으로 이 정서 관련 경험을 전환을 시켜요. 근데 이때의 정서, 특히 편도체는 부정적 정서거든요. 공포나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된 기억은 편도체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관련된 평가된 내용의 기억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못에 달라붙어서 관련된 정보에 뭐라고 해서 본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해. 그래서 잘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잘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편도체가 이게 편도체예요. 얘가 편도체예요. 얘가 편도체고 이 뒤에 있는 게 해마죠. 해마 이렇게 해서
연결. 해마는 뭐냐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억이야.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 편도체의 빠른 경로하고 시상 되뇌 비질의 느린 경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그림들을 상세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따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상세한 내용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정서와 관련된 뇌의 각각의 반응들 그저 뭡니까 관여하는 영역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내용을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뇌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아하 요즘에 최신의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들은 정서와 관련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의식 무의식 경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돼요. 의식적 경로는 아까 말하는 것처럼 느린 경로예요. 무의식적 경로는 빠른 경로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아까로 보게 되면은 얘는 의식적 경로는 느린 경로고 무의식적 경로는 빠른 경로죠. 빠른 경로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해해서 보면 돼. 시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각피질 해마로 이렇게 가는 것은 느린 경로. 느리고 정확한 경로. 이거는 편도체 시상하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은 빠르고 간편한 경로.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빠른 경로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포의 정서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이 관련된 영역에 관련된 얘기는 뒤에 시간에서 조금 좀 더 다뤄보긴 하겠지만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방부는 좌방구에 비해서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혔어요. 승풍과 공포를 알아채고 의식하는 것은 좌방구가 받아 처리하는 우방구로부터 오는 신호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방구 신호로부터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그 신호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동안에도 그것이 의미하는 정서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 흥미로운 결과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자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정서와 관련된 강의 한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